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한 한국. 같은 시기 일본은 이미 재건의 길에 들어섰죠. 이후 반세기 동안 두 나라는 치열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의 그래프가 아니라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두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국의 전쟁고와 출신 사업가와 일본의 은퇴 은행원. 두 노인의 만남은 우리가 진짜 성장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반전은 당신의 가슴을 깊이 울릴 것입니다. 글을 보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며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1950년 한국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 12살 소년 김도연은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텐트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뿐이었죠. 도연은 작은 손으로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같은 시기 일본 오사카의 작은 목조주택. 10살 사토 켄지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죠. 켄지는 어머니의 새까만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도연은 부산 거리에서 구두 닦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손이 얼어붙어도 구두를 닦았죠. 형, 이거 얼마야? 어른들이 던지는 동전 한 입 한 입이 소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동전을 세며 꿈꿨습니다. 언젠가 큰 장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켄지는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의 바느질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단추를 달고 실을 정리하며 어머니가 피곤해 보일 때면 어깨를 주물러 드렸죠. 켄지야, 너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이 켄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시작되자 도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사이에서 고철을 모아 팔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담배를 팔며 돈을 모았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15살이 된 도연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일본은 본격적인 경제 부흥에 들어섰고 켄지의 가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일감이 늘어나고 켄지는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에 진학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 켄지의 꿈은 명확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생 일하며 가족을 지키는 것. 도연과 켄지, 두 소녀는 서로 다른 나라의 폐허 위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으로, 다른 하나는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소망으로.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반세기 후 도쿄의 작은 박물관에서 만나게 될 운명을. 1960년대 들어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급속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20살이 된 김도연은 더 이상 구두 닦기가 아니었죠.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방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가방 있어요. 튼튼하고 예뻐요. 명동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고도 성장의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8살 사토 켄지는 꿈꾸던 대로 은행 시험에 합격했죠. 축하합니다, 사토군. 은행 지점장의 악수를 받으며 켄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된 미래가 보였거든요. 도연은 낮에는 가방을 팔고 밤에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외국과 장사를 해야 한다. 그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수출 붐이 시작되자 도연은 재빠르게 수출업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가방 몇 개를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곧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켄지는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됐죠. 사토구는 정말 모범적이야. 상사들의 인정을 받으며 켄지는 차근차근 승진의 계단을 밟아갔습니다. 1967년 그는 동료 미코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신혼부부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단란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도연도 1968년 결혼했습니다. 아내 영희는 그의 야망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죠. 당신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믿어요. 영희의 격려에 힘입어 도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가방에서 시작해 신발, 의류까지 수출 품목을 늘려갔죠.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자 도연은 곧바로 부산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선박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갈 때 도연은 자신이 꿈꾸던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섰음을 느꼈습니다. 같은 해 켄지는 첫째 아들 히로시를 얻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책임지고 키우겠다. 병원에서 갓난아기를 안으며 켄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죠.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그의 급여도 꾸준히 올랐고 가족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중화공업화가 본격화되자 도연의 사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을 넘어서고 수출액은 해마다 2배씩 늘어났죠. 도연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았어요. 공장 주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도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은행원들의 업무량은 급증했죠. 또 야근이야 미안해. 아내 미코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켄지는 또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둘째 딸 유키가 태어났을 때도 켄지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회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죠. 두 사람 모두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장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었을까요? 1980년대 35살이 된 김도연은 이제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강남의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고급 승용차를 타며 매일 접대와 회의로 바쁜 나날을 보냈죠. 도연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릴 적 함께 자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도연은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 영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초등학생이 된 아들 민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죠. 아빠, 언제 같이 놀아줄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도연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응. 일본에서도 사토 켄지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33살이 된 켄지는 은행의 과장으로 승진했고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죠. 일본의 버블 경제가 절정에 달하면서 은행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토 과장님, 또 야근입니다. 부하 직원의 말에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는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죠. 도연의 사업은 계속 확장됐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수출을 늘리고 국내에도 매장을 여러 개 열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면 안 될까요? 아내 영희의 제안에 도연은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들 민수의 운동회에도 학예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죠. 켄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히로시가 중학생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죠. 아버지는 항상 피곤해 보여요. 딸 유키의 말에 아내 미코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은 그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1985년 도연은 일본 출장을 갔다가 도쿄의 번화가를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 일본의 경제력을 직접 목격한 도연은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아내의 생일을 잊기 시작했을까? 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게 언제였을까? 같은 시기 켄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한국도 참 빠르게 발전하는군. 켄지는 감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죠. 일본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결과 켄지의 야근은 더욱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987년 도연의 아들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아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들으며 도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죠. 언제부터 아들의 성적표를 직접 본 적이 없었던 것일까? 아내 영희가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켄지의 딸 유키도 비슷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 피아노 발표회에 나가는데 와주실 거죠? 유키의 간절한 부탁에 켄지는 물론이지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키는 무대에서 계속 객석을 둘러봤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성장과 성공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가족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997년 12월 대한민국에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49살 김도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죠.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연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사업이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공장 문을 닫아야 했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죠? 눈물로 호소하는 직원들을 보며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가족들이 함께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죠.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버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후였습니다. 45살 사토 켄지가 다니던 은행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었죠. 사토 씨, 명예퇴직을 권합니다. 은행장의 차가운 말에 켄지는 멍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요? 도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제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죄송합니다만 회사 방침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잃었어. 켄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미코에게 말해야 했죠. 여보, 나 은행을 그만두게 됐어. 미코는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켄지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은행원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998년 도연은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사무실도 반납하고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죠. 아들 민수가 대학생이 되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들의 말에 도연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캑지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5살의 새로운 시작이라.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켄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졌죠. 아들 히로시는 대학생이었고 딸 유키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이번엔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위기가 오고 나서야 아내와 아들이 얼마나 든든한 지지자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켄지도 결국 작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급여는 은행 시절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래도 감사했죠.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구나 하는 반성도 들었고요. 2000년대 들어 두 나라 모두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작은 사업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켄지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 나갔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성장과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도연과 켄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놓친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가족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이미 성장해 있었습니다. 2010년 62살이 된 김도연은 사업을 아들 민수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할 일이 없었죠. 평생 일만 했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여가는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고 며느리와는 어색한 관계였죠. 아버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손자 교육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 영희와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둘이서만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안일 좀 하고. 서로 할 말이 없어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일본에서 58살이 된 사토 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매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죠. 아내 미코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켄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평생 회사 일만 했던 결과였죠. 아들 히로시는 자신의 가정에 충실했고 딸 유키는 결혼해서 멀리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타로가 가끔 오지만 켄지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의 아이들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손자와 친해지기는 더욱 어려웠죠. 도연은 가끔 옛 직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지, 뭐.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공허했죠. 젊었을 때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켄지는 근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됐죠.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었나?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15년 도연의 아내 영희가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검사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도연은 크게 놀랐죠.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아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내가 영희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었을까? 켄지의 아내 미코도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미코야, 내가 마사지 해줄까? 어색하게나마 아내를 돌보려 했지만 평생 서로 무관심했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도연은 가끔 손자를 보러 갔지만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 했죠. 하지만 5살 손자는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 게임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켄지도 손자 타로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타로야, 할아버지와 공원에 갈까? 하지만 세대 차이는 컸죠. 켄지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재미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죠. 두 노인은 각자의 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정작 소중한 관계들은 모두 멀어져 있었죠. 평생 일만 했던 대가가 이런 외로움이었을까요? 2025년 3월 77살이 된 김도연은 아들 민수의 제안으로 일본 출장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일본도 구경하시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민수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최근 들어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민수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은 혼자 시간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혼자 남겨지니 심심했죠.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일항경제사 박물관이라는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사라. 도연은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 봤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두 나라의 경제 발전사가 정리되어 있었죠.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기록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박물관 한쪽 구석에서 한 일본 노인이 혼자 전시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7, 13세의 사토 켄지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외로워진 켄지는 가끔 이런 곳을 찾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도연이 1980년대 한국의 수출 통계를 보고 있을 때 켄지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분이신가요? 켄지가 어설픈 한국어로 말을 걸었죠. 네, 맞습니다. 일본어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연도 어설픈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토 켄지라고 합니다. 은퇴한 은행원이에요. 김도연입니다. 무역업을 했었죠. 비슷한 나이의 두 노인은 금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전시물들을 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연이 말했죠. 저도 그래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가 바로 일본의 고도성장기였거든요. 켄지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한국과 일본, 우리는 적인가 친구인가요? 도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글쎄요. 정치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노인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전쟁고아에서 사업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켄지는 은행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켄지의 말에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도연이 털어놓았죠.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잃었더라고요. 켄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안정을 추구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안정적인 건 가족이었더라고요. 해가 저물어 가자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이런 만남이 있을 줄 몰랐어요. 도연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죠.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할 사람을 만났네요. 켄지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발전을 몸소 체험한 두 노인의 만남.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술집에서 두 번째 맥주를 마시며 도연과 켄지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토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본이 부러웠어요. 도연이 고백했죠. 1980년대에 도쿄에 왔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한국이 부러웠어요.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성장 속도를 보면서 일본은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의 활력이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둘 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죠. 성장이라고 믿었던 건 결국 우리 가족을 잃게 했으니까요. 켄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우리 세대는 숫자에 묶여 살았던 게 아닐까요? 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금 받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작 은퇴하고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켄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죠. 아내와는 대화할 게 없고 아이들과는 어색하고 손자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평생 뭘 한 거였을까 싶어요. 도연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모험을 추구했어요. 사업을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죠. IMF 때 모든 걸 잃었을 때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았나요? 켄지가 물었습니다. 그때도 완전히는 못 깨달았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답했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진짜 깨달은 건 은퇴하고 나서예요. 혼자 남겨졌을 때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사토 씨,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켄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인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시간, 아내와 대화할 시간, 그런 평범한 시간들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몰라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운동회에도 못 가고 생일에도 집에 없고 돈은 벌었지만 정작 아버지 역할은 못했어요. 저희 딸이 피아노 발표회에 나갔을 때 못 간 게 아직도 후회돼요. 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딸의 발표회가 훨씬 중요했던 거죠.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성공하면 가족도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진짜 성장은 따로 있었던 거네요. 켄지가 말했습니다. 관계의 성장, 사랑의 성장. 그런 걸 우리는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도연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평생 일만 했으니까. 두 노인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며 비슷한 실수를 했던 두 사람.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캑지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사토 씨, 내일도 만날 수 있나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요. 도연이 말했을 때 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켄지의 말에 도연은 놀랐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박물관에 온 건 2022년이었어요. 그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도연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대화는?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겠죠. 켄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당신은 저보다 운이 좋아요. 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아들에게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켄지의 모습이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제가 못한 걸 당신은 하세요. 성장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순간 도연은 혼자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켄지는 온데간데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도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서 인터넷으로 사토 켄지를 검색해봤죠. 정말로 2022년에 세상을 떠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쿄의 작은 신문에 보고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향년 70세, 퇴직 은행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켄지와의 대화가 환영이었다면 그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목소리였던 거죠. 평생 억눌러왔던 후회와 반성이 켄지라는 인물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가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잘 지내셨어요? 민수야.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도연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민수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야 알았다. 성장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다는 걸. 성공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다는 걸. 아버지와 아들은 도쿄의 호텔방에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도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서운했던 마음을 털어놓았고, 도연은 자신의 후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요. 손자와도 친해지시고 어머니와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가 못다한 일을 자신은 할 수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진짜 성장은 경제 지표가 아닌 마음의 성장, 관계의 성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도연은 아내 영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손자와도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민수 가족과도 더 가까워졌죠.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가끔 켄지를 생각했습니다. 실제 인물이었든 환영이었든 그 만남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두 나라의 성장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로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성장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경제적 성장은 숫자로 측정되지만 인간의 진짜 성장은 사랑으로 측정됩니다. 도연과 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반세기 성장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고,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성장의 끝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더 큰 숫자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입니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